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12상 비상계엄 사태의 파장, 이어진 사회적 혼란,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와 검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연일 변론이 열리고 있고, 또 검찰은 공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게 됐는데요.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결정 이후를 대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대통령 구속 이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정치권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가 중계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소식부터 먼저 심판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박 교수님, 핵심 증인인 김영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도 또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어떤 점을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또 내란 그 재판의 핵심 그 관계자, 핵심 증인 뭐 키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또 어제 전까지 그 관련자들의 진술과 좀 상반된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고, 따라서 어제 이게 합이 맞춰지느냐 아니면 서로 엇갈리느냐를 두고 상당한 관심을 모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역할 분담의 그 결과로 보여진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이 탄핵과 내란의 그 심판과 재판의 과정에서 좀 분리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예. 그 대신에 전 국방장관이 뭐랄까요, 다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걸로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이 탄핵과 재판에 대한 그 심판과 재판에 대한 접근이 이 투트랙 전략이 명확해진 게 아닌가. 또 조금 더 보면 오늘 뭐 설 그 메시지까지도 예. 그 내놓을 정도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신감까지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여유를 면에서 찾았다고 하더라. 제가 여유라고 해야 될지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래서 저는 이 파장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좀 이게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법리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심판 과정에서도 오늘 어제 그 증언과 이런 그 진술들을 놓고 예. 상당한 사실관계를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까지 함께 이어지게 되면 상당히 좀 장기전 태세로, 또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쉽게 이게 그 뭐랄까요, 이 결정적인 방향이 잡히기가 좀 예. 알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복잡해졌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동수 대표는 어떤 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봤나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체포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또 의원을 끌어내라가 아니라 요원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 전공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네. 주목하셨나요? 저는 사실 내용보다 어제 이제 진행된 그 형식에 좀 더 이렇게 눈길이 갔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어제 이제 거의 모든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떠넘기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전 이 전략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2년 5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명패 같은 걸 하나 선물을 줬었고 거기에 이제 적혀 있던 내용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이 문구가 쓰인 명패를 이제 줬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되게 자신의 어떤 그 자랑으로 이제 여기면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할 때도 그 명패를 놓고 또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걸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예. 지금 탄핵 이후에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 사태들을 보면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금 뭐 김용현 전 장관 비롯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지금이야 뭐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양새인 것 같으니까는 뭐 일말의 어떤 기대를 갖고서 지금 뭐 본인이 책임지겠다 일단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또 수가 틀리면은 또 이제 어떤 진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좀 증언들이 예.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눈여겨.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상택 기자 뭐 관련돼서는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전공의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비상 입법 기구도 메모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쪽에 좀 언론에서는 주목했다고 봐야 될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3일에 이제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포고령 1호라는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국회와 지방의회 뭐 정당 해가지고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예. 위헌 위법적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 내용 이 포고령을 작성하고 전달하고 이거 이제 박안수 저기 그 이제 계엄 사령관에게 전달한 거는 김용현 전 장관 자신이었다. 윤 네. 대통령은 개입을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만 했다. 뭐 이 점이 뭐 한 가지 저기 주목할 만한 주장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계엄식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쪽지를 좀 국무위원들한테 전달했다는 내용이 지금 증언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비상 입법 기구라는 아이디어도 쓴 것도 본인이고 전달한 것도 본인이 실무자를 통해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서 전달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그 김 전 장관이 강조를 했고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내란죄 구성 요건 중에서 이제 그 비상 입법 기구 설치는 이제 국헌 문란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그 형사 재판을 좀 감안해서 그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체포 지시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예. 한동훈 전 대표나 이재명 대표, 그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그 증언에 관련해서도 이건 체포 지시는 아니었고 이제 그 이제 정치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할 소지가 높은 요주 인물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한 것에 불과했고 이런 지시 또한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전 장관 자신이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이 세 가지 점에 언론들이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 헌법재판소에 등장하면서 상당히 또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박 교수님 특히 이제 많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 관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도 받았다고 했고 그 뒤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당시는 장관이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인가 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사실관계 자체가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전부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제 전까지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총을 써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어제로는 이제 얘기가 또 반전이 됐고 바이든 날리면 시즌 2라는 이야기를 듣듯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이게 또 전 국민 듣기 테스트가 될 수도 있게 돼버렸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아마 법리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김용현 진술에 대한
그 신뢰 여부 또는 그 사실 여부를 어떻게든 확인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인될 때까지는 그리고 만약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양측의 주장만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때 사람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뭐 이 그 요원이냐 의원이냐도 논란이 되겠지만 예. 최상목 쪽지 관련한 부분 또 그 아까 그 이 기자님 설명해 주신 포고령 1호 부분에 누가 작성했느냐의 여부 뭐 처단 관련한 단어가 들어간 전공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고민한 게 아니고 뭐 경고성이라고 하는 언급을 한 것 등등을 보면 예. 접근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 그런 면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이 쟁점을 둘러싼 이 의혹이나 또는 이 빈 공간들이 얼마나 어디까지 제대로 이게 해소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좀 상황 자체가 좀 복잡해진다. 물론 뭐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복잡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동수 대표는 네. 이러한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 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직접 하기도 했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 헌법재판관들도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뭐 떠넘기고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것만 같지는 않은 게요. 이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그 정영식 재판관이었나요? 이분도 이제 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굉장히 축궁하는 식으로 이제 좀 질문을 하고 막 했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뭐 이제 아내가 혼란하니까는 좀 우리가 군대를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정영식 재판관이 군대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혼란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궁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은 이 뭐 비상계엄 선포 이후도 그렇고 구속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 중요한 분기마다 굉장히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거나 뭐 반대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예. 전 이것들이 뭐 이제 어떤 사법 재판도 그렇고 헌법 재판도 그렇고 결코 이제 재판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어제 그 최상목 쪽지가 증거로 채택이 재판부에 의해서 비상 입법 기구 맞습니다.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라는 맞습니다. 쪽지였죠. 거기에 네. 대한 해석도 이제 서로 엇갈린 해석이 되긴 했고 사실관계도 아직 특정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재판부에서 그걸 증거로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부분이 거기 아까 이동수 대표 말씀하신 또 우리 서유적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으로는 이미 정리가 끝난 사안인데 이거를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그 변수가 등장한 네. 셈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하신 대로 이게 지금 복잡해졌어요. 이게 지금 좀 간단한 문제였던 거라고 봤던 거였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간단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해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리적으로 복잡하게 됐다. 이성대 기자, 윤 대통령이 예.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설명하면서 군인들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 전제됐다. 예. 그러니까 경고성이라는 의미, 이건 뭐 내란이라든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인지 전제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뭐 비슷한 맥락에서 그 헌법재판관들하고 오갔던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왔던 이제 그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이제 국회 측 변호인들이 물어봤죠. 이제 예. 소추인단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이게 그 계엄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예상보다 조금 일찍 빨리 끝난 것에 불과하다.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의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뜯어보면은 애초에 이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조차 이미 다 예정이 돼 있던 사안이다. 약간 시간만 좀 당겨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은 내란 목적 내지는 계엄을 길게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대국민 호소였다. 뭐 이런 부분이었죠. 이제 어제는 심지어는 이게 그 예전에 이제 대국민 담화 내지는 계엄 선포 당일에 얘기했던 이제 거대 야당의 패악에 대한 네. 뭐 경고다. 또 그 전에는 이제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것보다도 상당히 부드러워져서 이거는 야당에 대한 경고도 아니었고 대국민 호소성,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그 계엄의 성격을 규정을 어제 했습니다. 박 교수님 말대로 좀 이제 설명을 듣기 시작하면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또 국회에서 관련 군 관계자들이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부분과도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또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 아까 복잡해졌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관들에게 줄 영향도 중요할 테고 국민들에게는 물론 이 국민들이 지금 정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관계가 특정이 돼서 누구도 어느 진영이든 어떤 성향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되게 인정하는 팩트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 아마 여론의 향방은 그렇게 크게 엇갈리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것도 논란이 돼버린 상황이고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질 정도로 이제 좀 근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좀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안 기각된 거와 연결시켜서 보면 이 처음 그 표결의 결과를 한번 지금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8인 체제가 된 이후의 헌재가 처음으로. 근데 그게 4대 4로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딱 분열돼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준 셈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한 승복을 가능하겠느냐. 이번엔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부정하거나 인정치 않는 분들도 존재하겠지만 이들의 비중이 과연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이후의 전국에 미치는 파장 등이 좋은 쪽으로만 이게 알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동수 대표 어떻게 봅니까? 분명히 이게 8년 전에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하고는 분명히 달라 보이거든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보면은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사법적인 수사는 내가 절대 협조를 안 하겠다. 그래서 공수처가 부르든 잡으러 오든 이건 협조 안 하겠다는 거일 것 같고 헌법재판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내가 변호를 하겠다라고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어제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 이제 이 헌법재판의 결과를 바꿔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지금 여론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뭐 설 인사 같은 것들 하고 뭐 변호인단 통해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층이 실제로 결집하고 있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국민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긍정적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할수록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게 이제 가장 좀 심각하게 불거졌던 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서부지법 사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제 헌법재판으로 결과를 뒤집고 싶다면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런 모양새로 나갈 게 아니라 진짜 뭐 보편 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보편적인 내용으로 가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동수 대표가 했는데 지금 복잡 또 보편 타당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더 큰 도움. 근데 이 와중에 방금 전에 박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재판관 4대 4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여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도 반반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한쪽의 해석을 보면 이 같은 법조항을 놓고 해석을 완전히 정반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견해가 완전히 둘로 나눠졌다라는 거고 또 합의 4대 4로 딱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대체적인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돼 왔던 기존의 어떤 그 견해들의 차원에서 보면
거기하고 대체로 일치하는 걸로 이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2인 체제가 정당한 것이냐 정당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갈렸던 건데 예. 법리는 똑같이 설명이 돼 있는 거를 한쪽은 서로 반대쪽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같은 법리인데 정치적 해석을 달리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 논리 그대로 만약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예.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아하.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아주 일부에서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아직 시간도 좀 있고 또 아직 이 변론 기일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파장이 또 앞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8인 체제의 헌재가 된 이후에 어떤 결과물로는 처음 내놓은 그 결과물이 하필 4대 4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우려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주목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생각이 되죠.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그 판결로 인해서 상당히 또 헌법재판소를 향한 시선도 상당히 좀 묘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성택 기자께는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이제 달가올 리는 없을 텐데 이준식 위원장을 재탄핵 시도도 가능합니까? 일단 재탄핵 시도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네. 뭐 일사부재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게 보통 이렇게 한 번 심판인데 같은 쟁점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을 소추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바로 각하 요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필요하다면은 뭐 또 다른 예. 다른 사유를 찾아가지고 탄핵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좀 무리한 탄핵 소추를 했다라는 여론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예. 또 아주 뚜렷한 게 아니면 찾아서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이 물론 이제 2인 체제 운영도 운영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보다도 더 이제 이 방송 또 언론 이 이제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이진숙 이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높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갖게 될까요? 우선 일단 두 가지 점을 한번 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점은 그 2인 체제라는 게 이번에 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히 엄밀하게 결정을 내린 거는 2인 체제로 했으니까 탄핵을 당할 정도인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법적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2인 체제에서 이제 그 MBC 대주주요 박문진 그 이사 선임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서울 행정법원에다가 이제 이 결정은 지금 문제가 있다. 2인 체제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인용이 되기도 했거든요. 뭐 기각이 된 부분도 있었지만 법원에서도 이게 그 2인 체제가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인 체제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런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큰 틀에서 모든 정부 부처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출당해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정부 부처들도 웬만하면 큰 일을 벌이기보다는 일단 좀 상황을 관망하고서 결과 여하에 따라서 움직이자 이러면서 큰 일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물론 이분이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뭔가 정치적인 쟁점이 될 만한 소재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탄핵 소추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돼서 못했던 이제 제어가 심사나 이런 쪽에 먼저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돌아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감사원장도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탄핵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네. 인용이 안 되고 돌아오게 되면 이것도 정치권에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된 직후에 이제 저한테 그 민주당 관계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실전만 남은 것 같다. 왜냐면은 사실 민주당에게 유리한 이벤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든지 체포라든지 요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지금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남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 탄핵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무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복귀를 만약에 할 때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저는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임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제 탄핵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또 민주당이 그동안 진짜 무리한 탄핵을 너무 해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여론도 생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미 뭐 이진숙 위원장한테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으니까 또 바로 탄핵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눈여겨볼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해진다고 한다면 예. 그 양당 모두 언론 환경에 대한 그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 기자 표현대로 사명감이 투철한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수도 있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좀 하락세의 어떤 지지율 관리 측면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9명이 남아 있거든요. 예. 이 탄핵 대상자들이 또 이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일부라도 또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최근에 민주당 하락세와 맞물리면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그 방향 전환이랄까요? 전략적 그 전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네. 박 교수님께 이 점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평론가는 8년 전에 진영강 고리 500m면 이번에는 5만 미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 보도에도 나오던데 만약에 지금 헌법재판관까지 성향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성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국민들의 신뢰라든지 향후 전국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제일 우려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8년 전의 경우에는 이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면서 그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불복이라든가 또는 그 결론에 대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거의 엇비슷한 찬반론으로 후폭풍이 이어지게 됐을 때의 그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안을 지금 법률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그 후폭풍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일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네. 어찌되었든 현재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대통령 아니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민일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는 또는 일시적으로는 뭐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전의 계기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과연 본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과연 좋은 일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누군가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골이 더 깊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자님 예. 일단 또 공수처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해왔던 공수처였는데 윤 대통령 구속 나흘 만에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이 공수처가 예상보다도 더 빨리 잊혀버렸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어제 그 검찰에 사건을 넘겼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그 이 사건에 정통한 사람들이 보는 그 배경은 예. 어떤 그 무슨 뭐 은밀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수사 기법상 이제 수사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형사소송법적으로 그 구속 기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열흘에다가 한 번 이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총 20일간만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을 오래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검찰이
사건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기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그 제로성 구조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어차피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사건을 넘겨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공수처의 수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뭐 구인이랄지 방문조사할지 일체에 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검찰 조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불법이라는 얘기는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 이제 검찰은 수사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의 어느 순간에는 어느 시점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사건을 넘기는 것이 수사 기법상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유죄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야 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공수처가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좀 일찍 검찰 네. 사건을 넘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부분 또 구속영장의 이 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검찰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는 하면서도 상당히 이 단호하게 또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 출근길에 관련된 발언도 있었고 또 체포영장 집행도 그랬고 구속영장 청구와 또 집행까지 이 공수처에 대한 평가가 좀 이렇게 되면은 기존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오동훈 처장이 이 단호하게 나섰던 거는 저는 아무래도 이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우리는 이거 수사 못하겠다라고 사실 발을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이성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공수처의 정통성,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왜 나를 수사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이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시도는 하는데 시간만 까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더 이제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검찰에 넘긴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전 공수처도 이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전 크게 이제 좀 두 가지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할 때 여의치 않다 보니까는 이 경찰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전에 경찰과 협조되지 않고 그냥 공문만 보내는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이제 비판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같이 수사하는 그 수사팀들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할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 변론 마친 뒤에 윤석열 예. 대통령이 병원으로 갔잖아요. 병원으로 갔는데 공수처가 그 서울구치소로 가가지고 구인 시도하고 한참 기다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밤 9시 넘어서 이제 들어오니까는 그때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병원 간주를 몰랐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사소한 데서의 실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사실 국민들이 볼 때도 이 공수처라는 조직이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가 하는 좀 의구심을 품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또 제대로 해줬으면 박 좋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수사 주체로 불인정하고 진술도 거부하고 또 묵비권도 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폐지에 대한 주장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건 그 조응천 전 의원에 따르면 이게 2019년 공수처 만들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거를 만들 때 그 7, 8년, 8, 9년 후에 내란이나 계엄 사태가 일어나서 공수처가 이런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아마 예견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결국 이번에도 그게 계속 두고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그 공수처가 그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갔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스스로가 또는 주변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사법 체계의 기소권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할 수 있을런지 또 이제 공수처는 어찌되었든 한계와 이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 경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검찰로 공은 넘어갔고 검찰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정리가 된다면 뭐 이런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예.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공수처가 이 지경으로 몰리게 된 게 물론 이제 공수처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보지만은 예. 좀 어떤 태생적인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그 심지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큰 사건을 이제 좀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뭐 기존에 쌓아온 어떤 수사 역량, 노하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기관들 협조도 구하고 제보도 따로 받고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신생 조직이고 규모 자체도 작은 공수처가 이렇게 큰 사건을 제대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전 그 부분에서 공수처의 물론 잘못도 크지만 네.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존폐 여부부터 기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어떤 규모, 어떤 조직의 성격으로 갖추어야 될지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이성택 기자, 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입니다. 네.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수사 또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이제 그 검찰 그 기소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앞서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등 이제 관계자들을 먼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사건을 담당했었거든요. 기소할 때 그 관계자들을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은 주요 임무 우두머리가 없는 내란이라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구성상 누군가는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우두머리를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구성을 한 거고 윤 대통령 기소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소는 될 것이다. 예, 기소는 될 것이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재판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중앙지법의 한 의미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공수처에서는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이제 기소를 함으로써 이제 그 판사 쇼핑을 했다 이런 식의 그 공격의 빌미를 좀 제공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검찰에서는 그런 논란을 좀 정면 돌파하려는 뜻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신청을 하면서 이게 신청을 하면서 썼던 논리는 한남동 용산이 지금 서울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엄밀히는 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지역상 네. 예, 주거지가 한남동이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법에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였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에 하는 게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로 불인정하면서 진술 거부, 강제 구인에도 응하지 않았고 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에 상당히 잘 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근데 그거까지는 뭐 제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거부를 해온 가장 주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건 검찰도 똑같거든요. 경찰만 있습니다. 예, 경찰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슷한 어떤 사유를 들어가면서 또 저는 반대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검찰 그냥 본인의 어떤 친정으로 볼 수 있는 검찰의 수사에는 응하고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았던 것이야말로 자 수사기관을 쇼핑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 검찰 수사에까지 응하지 않으면 여론도 상당히 좀 악화될 소지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택적일 수는 있겠죠. 공수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아닌 아마 기본적으로 탄핵 재판에 우선을 좀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하. 그런 면에서 결정적인 진술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도 다른 데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탄핵 재판 과정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김영현 전 국방장관과의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보듯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탄핵 재판에 우선을 둔다는 차원에서 보면 완급 조절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공수처 수사와 그렇게 크게 다른
그 100%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어제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좀 의견이 갈려왔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부로 이제 의견을 좀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그럼 다 떠안고 가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진짜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는 진짜 기존에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또 더 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 판단은 일단은 탄핵 심판에 집중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이끌므로써 그 뒤에 이제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제 관계자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구해주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뭐 수사에는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 탄핵 심판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 오늘은 헌법재판소와 검찰로 넘어간 계엄 사태와 정치권의 움직임 토론하고 있습니다. 수대대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성택 기자, 예. 지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날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구속한 인원만 확인한 시점에서 59명이었는데 모두 곧 이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예, 뭐 이제 이 건은 이제 정치적으로 뭐 전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형사 절차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증거 또한 이제 그 각종 그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그 많이 찍었기 때문에 증거 또한 좀 뚜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정만 해도 뭐 주거 침입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제 뭐 공용물 손상, 그리고 이제 뭐 소유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주 뭐 엄중하게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여러 명이 관여한 이제 그 혐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동자냐 아니면 단순 가담자냐 뭐 이런 차이도 있고, 뭐 전과가 있느냐 없냐 이런 부분들도 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영장 심사를 하는 법원에서 앞으로 조금 감안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옥석을 좀 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엄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 교수님,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원 난입 사태를 폭동이라고 명칭하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당에서는 뭐 더 또 이제 이 난입 사태에 대해서 2차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경찰에서도 대비를 좀 잘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 조금 이 성향에 따른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전인수격 또는 뭐 정파적인 기대와 희망을 섞은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이거는 20-30명 정도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 예. 근거는 본인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작전이 없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뭐 그 교회 관련한 분이라든가 또는 많이 극단적인 경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작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우발적으로 여기까지 갔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일부 뭐 우호적인 시각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자 그 갤럽 조사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 예. 그렇게 크게 이게 또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직까지는. 물론 다음 주 조사 또는 연휴 이후의 조사를 또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 거리감을 국민의힘에서도 좀 유지한 덕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예. 일부 의원들이 좀 우호적인 또는 좀 뒷배와 같아 보여질 수 있는 언급을 한 거는 그렇게 적절하진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수 대표. 네. 그런데 이번 법원 난입 사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제 9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또 찬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격이 상당히 강한 청년 세대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저는 약간의 또 오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2030 여성들이 또 주역으로 이렇게 또 대두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반대편에 있는 2030 남성들을 좀 이렇게 조명하려고 언론이 프레임을 좀 짠 측면도 저는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경찰이 밝힌 이번 서부지법 사태 관련 구속영장 신청 현황을 보면은 전부 이제 66명인데 30대가 이제 21명으로 가장 많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50대 15명, 40대 11명, 60대 10명, 20대가 8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20대는 물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나머지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예. 이제 아무래도 근데 언론들이 그 여의도 집회에 나섰던 2030 여성에 대비해서 또 이거를 강조하려다 보니까는 2030 남성이라는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비판을 한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2030 남성의 뭐 극우화 뭐 이런 비판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극우화라고 보기엔 또 어렵다고 보는 게 2030 세대 청년들 안에서도 강경 보수, 강성 보수에 대한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10년 전 같은 경우에 뭐 일베 회원들이 막 뭐 세월호 이렇게 조롱하는 폭식 투쟁 뭐 이런 집회도 열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가 최근에는 뭐 김민전 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정치권에서 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는 더 부각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명호 교수께서 한국 갤럽 조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000명을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이고요. 이 조사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40%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성택 기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이번에 이 서부지방법원 사태 경찰에서는 이제 폭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에 상당히 2030 특히 남성들에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보수층이 결집하는데 2030 세대 남성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대통령 또 지지 시위에도 참여를 하고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로 언론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아까 그 이동수 대표가 말했던 부분하고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이제 그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사태 이전에, 그 계엄 사태 이전에도 그 과거에는 2030이라고 하면 성별에 상관이 없이 대체로 이제 진보 목소리를 많이 내왔거든요. 하지만 예. 이제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 지난 대선에서부터 좀 이준석 대표 활약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그 성향이 갈라졌거든요. 2030 여성들은 조금 더 왼쪽 더 진보로 가고 2030 남성들은 반작용으로 조금 더 보수로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은 계속 지금까지 도도하게 있어 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좀 확실치가 않은 것이 그 보수화됐다라는 2030 남성들이 과연 탄핵 반대, 계엄 찬성 이 수준까지 이르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건 없거든요. 예.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그 커뮤니티나 유튜브들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가 표출은 되고 있긴 한데 그게 그 어떤 그 저변까지 이제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기 때문에
과잉 대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좀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물리력이 동반되는 시위에 2030 남성이 주역이 아닌 그런 시위가 있었느냐? 역사상 뭐 모든 시위든 뭐 네. 보수 시위든 진보 시위든 간에 물리력이 동반되는 데는 항상 2030이 주역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물리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예. 면에서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2030 세대가 적절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2030 세대 남성 2030 세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보수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2017년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20대, 30대 8%가량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당시에 지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보수 중에서도 온건 보수인 집단은 2030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을 찍든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을 찍든지 했을 텐데 그 시절에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었다는 거는 그래도 보수에서도 조금 더 이제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확률이 높고, 근데 다만 이제 그때는 왜 이런 목소리가 없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특히 이제 청년층 사이에서 처음 있었던 그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한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자유한국당, 그냥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막 박근혜 대통령 찬성도 막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한 연설에서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자, 떳떳해지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지층 사이에서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제 강경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20, 30대들이 좀 대두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지금 반대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이 어떤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래서 잘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8년 전에 2030 남성들은 샤이 또는 탄핵 국면에 대한 쉐임 이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박 교수님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잘 아실 거니까 20대 30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남녀 학생 사이에 진보 보수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걸 뭐 확인해 보거나 물어본 적은 없는데 요새는 그 정치외교과 같은 경우도 여학생이 한 2대1 비율로 지금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 이제 남학생들이 소수화돼 있고 전체 숫자를 다 세보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대학의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정치 외교학도 여학생들이 더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 최근에 한 2, 3년 정도는 우리 학교만 그런 현상인 것 같지는 않은데 한 2대1 정도로 여학생이 좀 많아진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학과 전반적으로 보면 여학생이 일단 절대 과반이 된 거죠.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 남녀의 역할 차이와는 별개로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그 2030 세대 우리 이동수 대표가 대표하시겠지만 그 이들에 대한 양당의 이해가 과연 적절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적절하게 과연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예요. 모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 편하게 지금 그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고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2030 특히 남성들 좀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또 보수 결집에 참여되고 있다라는 건 최근의 분석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뭐 이유가 동의합니다. 뭘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남학생들이 갖는 일종의 피해 의식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자체가 여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땐 남녀를 쿼터를 두고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 보기 전까지는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되는 거고 수시 면접을 보면 한 6명, 7명을 한 세션에 면접을 한다고 치면 남학생이 2-3명, 3-4명 정도밖에 안 되는 예. 상황이거든요. 우리 과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취업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에 사회생활에서도 그 이어지는 현상들로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아까 이동수 대표 말씀하신 대로 탄핵 찬성 집회엔 상대적으로 여학생 또는 젊은 여성들의 참여가 그 있었던 것에 대한 반발 심리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예. 라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한테 조금만 더 여쭤보면 예.
2030 남성들이 이렇게 결집하는데 다른 뭐 군사 안보나 외교, 뭐 국방 이런 이유도 있을까요? 결집이요? 지금 이 서부지법 사태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금 여론에 있어서 2030 세대의 보수화. 사실 그러니까 2030 세대 특히 남성들 근래에 이제 보수화된 거는 뭐 이들이 이제 이념적으로 보수화됐다기보다는 반민주당화된 게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이제 청년 세대에서 젠더 갈등이 워낙 이제 극심하게 좀 대두가 됐고 거기서 이제 반발한 이 2030 남성들이 지난 대선 때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서서 또 결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들이 진짜 보수화됐다면은 또 이 국힘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또 이후에 또 썰물처럼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는 2030 남성들이 저는 보수화 뭐 상대적으로는 보수화될 수 있지만 이념적으로는 보수화됐다기보다는 그냥 반민주당 성향을 띠고 있는 게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탄핵 촉구 집회에 2030 남성들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이긴 한데 근데 왜 많이 안 나왔느냐를 두고서는 좀 해석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이거는 결코 아니고요. 대체로 탄핵에 찬성은 하지만 이제 탄핵 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 과실을 가져가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들은 좀 관망하는 자세를 띈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태 기자. 예. 요즘 상당히 여론조사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한다. 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인식이 또 강하게 작동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나요? 예. 예. 어제 했습니다. 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겸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위 출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어제 그 출범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기존에도 해오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명태균 씨 게이트 사건 이후로 여론조사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너무 저품질 여론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후죽순적으로 이게 그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그 전에도 비판을 해왔고요.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이제 한동훈 지도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제로 여의도 연구원에서 토론회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게 뭐 꼭 정파적인 문제는 아니긴 한데 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내지는 이게 민주당이 불리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비락으로 좀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와서 뭐 손을 본다 그러면 오비락이라고 얘기가 일부러 지금 불리하니까 저렇게 지금 들여다보려고 한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좀 미룰 줄 알았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여론에 따라서 움찔하기는 해야 되지만 할 일을 안 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내부의 그 여러 그 친명계 의원들이랄지 강성 의원들의 주장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예. 부분들 때문에 뭐 이제 여론조사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할 일은 하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당이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겠다. 또는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움직임. 박 교수께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도 평상시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이 민주파출소 이야기를 했다가 카톡 검열이다. 상당히 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행보,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뭐 여야 마찬가지인데요. 자신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대부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을 거고요. 하필 타이밍상 지금 민주당이 그럴 시기에 이제 있던 거고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공통된 거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당내 리더십이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가느냐만 남아있는 과제가 똑같은 거지 본인들의 선거가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 아마 지금 다 해볼 수 있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지금 많이 가려져 있고
이게 또 언제 다시 또 제기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여야 모두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뇌관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우리는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이 비표본 오차 등의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모집단이 작은 경우에들에서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여론조사들이 과연 다 적절했던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의 사용 등과 함께 한번 좀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거는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해서 이게 시장에 맡겨야 될 근본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게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이제 이 정치 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동수 대표. 네.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여론 또는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이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 2심이 뭐 3월이든 나올 수 있다 이런 또 전망도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심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 정치적 미래 또 대권 가도에 상당히 큰 영향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네요. 제 생각에 근데 진짜 3심까지 가서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면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보에 이제 정말 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지만 전 2심까지는 그래도 이제 민주당도 이대로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설사 네. 유죄가 나온다고 예. 하더라도. 왜냐면은 이제 뭐 2017년 때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1등을 달리고 있었던 후보가 문재인 후보였고 민주당에서 그 뒤에 뭐 안희정, 이재명 등등 여러 또 이제 주자들이 있었잖아요. 대체제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라면 다를 수 있겠는데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 사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민주당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물러나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여러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택 기자. 그런데 예.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양자 대결 결과가 발표되면서 비명계 이재명 대표가 아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나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기존보다 이제 메시지도 상당히 조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정치권에서 보는 것들은 메신저가 누구냐, 어떤 메시냐 이런 부분들도 보지만 중요한 거는 그 민주당 그 지금 18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지 되거든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비명계에 대해 지지를 하거나 특정인 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부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는 미풍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진단들이 좀 많은데요. 다만 아까 이제 이동수 대표가 말했던 건 연장선상이겠지만 네. 공직선거법 2심이랄지 이런 외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는 민주당 내부에 좀 숨죽이고 있는 그 비명계 의원들이 어느 순간에는 급하게 그 태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맹아가 지금 뿌려진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힘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뭐 그분들이 주목받는 이른바 비명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의 위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지. 예. 그분들 스스로가 자체 발광해서 대체제로 지금 부각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해야 보완제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봐서는 2월 말에 그 선거법 2심 결심 공판하고 보통 한 달 정도라고 하니까 3월 말 정도로 결심 공판을 예상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 3월 말까지는
특히 요새 최근에 지지율의 이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혼조세라고 봐야 되지 3월 말까지는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3월 말에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관성상으로도 거기서 발을 빼거나 방향을 돌리기는 너무 늦은 상황이 네.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예, 저도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동수 대표가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정택 기자한테 물어봤던 질문을 다시 여쭤보면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율의 낙폭이 과연 어느 정도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요새 나온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오르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내려가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 다만 2심 판결이 이거 치명적이다. 네. 대법원 판결을 보나 마나다라고 하는 쪽으로 좀 더 가깝게 가는 평가들이 이어진다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후순위에 있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친명계에서 이것이 친명계 아닌 쪽에 지금 세력 관계상 민주당 내에서 그게 가능한 구도가 아니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네. 1분 한 조금 넘는 시간이 있는데 이성택 기자는 예. 최근에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급부상하는 배경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오늘도 제가 안 그래도 그 관련 기사를 썼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왜 이렇게 인기가 많는지를 물어봤더니 지금 크게 그 보수 지지층에서 지금 현 상황을 평시가 아닌 전시라고 본다는 거죠. 전시에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중용적 리더십보다는 전사적 리더십을 좀 바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일관성 있게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그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네. 박 교수님 뭐 짧게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 그 김문수 장관의 지금 역할은 본인의 그 역할에 가장 충실한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별로 기대 안 했지만 지지층의 해체와 분화를 막고 있는 그 역할은 지금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 예. 아니냐. 더 이상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데 물론 이건 김문수 장관의 역할이지만 배경 요인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예.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중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